여기 작은 나라인 한국에 사는 형편없을 게 분명하다며 이런 나라에서 산악훈련을 할 바엔 차라리 중국에 가겠다며 불평을 하는 미국 산악특수부대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훈련을 위해 억지로 오게 된 한국의 산에서 등산로 초입부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결국 경악을 하며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제임스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공군 특수작전사령부 산하에 있는 파라레스큐 부대에 소속되어 있고 저희 부대는 특수탐색 구조의 임무를 맡아 모든 종류의 군소속 인원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산이고 바다고 적진 한가운데곤 가릴 것 없이 뛰어들어 부상자를 구출하곤 하는데요. 이렇듯 미군에서 가장 위험하고 또 낙오당한 부상자를 구하는 숭고한 역할을 맡은 저희다 보니 저희 부대원들은 늘 존경받고 자타공인 미국에서 가장 힘든 훈련을 받기로 악명이 높죠. 그런데 그렇게 자부심 넘치는 군 생활을 이어나가던 와중 동료 부대원 메이스는 놀라운 제안, 모든 산을 정복한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원인데 이젠 다른 나라의 산들도 정복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다른 부대원들 또한 산전을 겪어서 그런지 극한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승부욕이 하늘을 찔렀기에 모두가 메이슨의 말에 동의하며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저희는 여러 전지훈련이나 해외 파견을 통해 웬만한 대륙과 국가들은 전부 경험해봤지만 동아시아만큼은 가본 적이 없었기에 자연스레 행선지는 동아시아 국가로 정해지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메이슨은 중국에 사는 험준하기로 악명이 높고 적을 알아야 혹시 모를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며 중국의 산에 오를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더라고요. 하지만 데클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한미군 동료에게 들었다며 한국의 산이 훨씬 더 험준하다는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전문 산악인보다 체력이 좋고 산을 잘 타기에 한국에 가면 훌륭한 페이스메이커들과 함께 등산을 할 수 있어서 더욱 효율적인 훈련이 될 수 있을 거라며 한국행을 강력히 추천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데클런의 진지한 발언에도 부대원들은 전부 폭소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데클런, 물론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긴 하지만 그래봤자 조그마한 나라일 뿐이야. 그러한 작은 나라에 어떻게 험준한 산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너 중장년층의 뜻을 모르는 거야? 그들은 우리의 부모님 뻘이라고. 우리 부모님은 등산은커녕 간단한 산책조차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연로한 사람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우리의 페이스를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거야? 너 제정신이야? 하지만 이러한 동료들의 조롱에도 데클런은 한국을 얕보면 큰일이 날 거라며 한국은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가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자신의 굳은 신념을 내비쳤지만 역시나 짓궂은 동료들은 한국의 산에 갈 바엔 부대 뒷산을 오르는 게 더 힘들 거라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중국의 산으로 떠나게 되었죠. 사실 저희는 매우 기대에 찬 상태였어요. 처음 가보는 동아시아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지만 뭔가 동양의 산 하면 높고 험준한 중국의 산이 연상되었고 그러한 극한의 산을 도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국 산둥에 위치한 산에 막 도착함과 동시에 저희는 황당한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산은 중국에서 꽤나 유명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온다며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산 입구에 위치한 외국인 전용 안내데스크 직원들은 영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산 입구의 상점들에서는 뚜껑이 개봉된 페트병에 정체불명의 물을 퍼담고 있었고 그러한 출처 불분명의 물을 제값의 5배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수돗물인지 변기물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물을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퍼담으며 판매한다는 말인가? 저는 이 나라의 위생 수준에 학을 뗐지만 그래도 중국의 산만은 분명 멋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며 등산을 시작했죠. 하지만 중국의 산에 대한 환상은 등산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전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산에는 등산에 필요한 표지판이나 길을 걸을 만한 등산로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등산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갑자기 막다른 길이나 위험한 낭떠러지가 나타나는 일도 잦았고, 가끔 찾은 안내판들은 누군가 고의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달았는지 웬 생뚱맞은 곳이 나와서 길을 잃기도 했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홍보책자에서 봤던 대로 이곳 산에는 거대한 폭포가 흐르며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긴 했는데요. 그런데 산을 조금 더 오르다 보니 알고 보니 장엄해 보였던 폭포는 꼭대기에 달린 별도의 수도관에서 나온 수돗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나중에 듣게 된 사실로는 최근의 이상기후로 인해 중국의 웬만한 폭포들은 전부 말라버린 지 오래고, 중국은 관광객을 잃지 않기 위해 폭포 위에 거대한 수도관을 설치해서 물을 임의적으로 흘려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곳 산은 등산로 자체가 없었지만 깎아지는 절벽에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서 매우 위험했고, 무엇보다 산에서 정체불명의 악취가 계속해서 풍겨왔기에 저희는 도저히 등산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래도 온 김에 정상까지는 올라가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이곳 산에 설치되어 있다는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 부근까지 오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나 홍보 영상과 책자에서 자랑하고 있던 케이블카는 애초에 설치조차 안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케이블카라고 있는 것은 그저 싸구려 밧줄에 금방이라도 떨어져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벨트만 덜렁 매달려 있을 뿐이었고, 저희 모두는 중국에 속았구나 싶어 지끈거리는 머리를 짚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점점 더 심해지는 악취를 참고 산을 오르던 와중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케이블카와 생수, 그리고 폭포 등 모든 것이 가짜였지만 알고 보니 저희가 오르고 있는 이 산조차도 전부 가짜였거든요. 저희는 전망이 잘 보이는 바위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는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라곤 근처의 쓰레기 매립지 뿐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올랐던 산도 전부 이러한 쓰레기 매립지와 혼재된 가짜 산인 모양이었고, 정체불명의 악취의 원인도 바로 이러한 쓰레기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대원들은 모든 게 가짜였던 중국에 일동학을 떼고 말았고, 그렇게 실망한 채 단숨에 하산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부대원들은 중국의 다른 산을 가더라도 상황은 비슷할 거라며 애초에 이런 나라를 온 게 잘못이었다며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결국 저희는 중국에 오자마자 다시 미국에 돌아갈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때 데클런이 다시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가자고 했잖아.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있는 국가로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야. 한국은 분명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지금으로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바로 한국으로 가는 거야. 메이스는 여전히 한국이나 중국이나 그게 그거일 거라며 고집을 부렸지만 부대원들 모두는 오랜 시간을 써서 온 나름의 휴가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원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는 과반수로 인해 계획에도 없던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우연히 오게 된 한국은 정말 놀라운 국가더군요. 중국은 산악국가라곤 하지만 그래도 나름 험준한 산을 도전하기 위해서라면 차를 타고 멀리까지 나가는 수고를 감내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눈만 돌리면 높은 산들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왕 등산을 할 거면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을 도전해보자는 데클런의 제안과는 달리 메이스는 뭐가 그리 불만인지 여전히 심통을 부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도 중국처럼 모든 것이 가짜면 어떡하게? 일단 이곳 근처에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가까운 산이 있으니 그곳부터 올라보자. 만약 한국의 산이 정말로 오를 가치가 있다면 유명한 산은 그때 다시 도전해도 늦지 않아. 그러면서 메이스는 한국의 산 따위는 생수 없이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언덕 따위일 뿐이라면서 가방조차 안 메고 산으로 향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무모함에 걱정이 들었지만 워낙 고집이 센 메이슨이었기에 그저 될 대로 되라 싶어 그를 따라 한국의 산으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의 산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곳은 그저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위치한 평범한 산일 뿐이었음에도 엄청난 높이와 기세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웠던 점은 산에는 젊은 사람들보다 중장년층의 한국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등산 배낭에 알록달록한 고급 등산 자켓 등 고품질의 등산 장비를 갖춰 입고 있었고, 장비만 보면 이들은 전문가 그 이상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제 부모님 혹은 할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이 이 정도의 높은 산을 등산하다니 저는 한국 중장년층들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나이 때의 미국의 중장년층들은 비만 문제에 기력도 없어 걷기조차 힘들어하지만 한국인들은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강인해진다는 느낌마저 들었거든요. 그러나 메이스는 여전히 회의적이더군요.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야. 내 경험상 저렇게 요란한 장비를 갖춰 입은 사람들이 오히려 등산을 못하더라. 저는 대체 그가 왜 이렇게 심통이 난 건지 몰랐지만 그래도 한국에 오자마자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기에 못 들은 척하며 등산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등산로를 막 통과하려던 찰나 저는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등산로 초입부에 디지털 키오스크가 존재하길래 뭔가 싶었더니 알고 보니 이 키오스크는 현재의 등산로 상태와 날씨 업데이트, 그리고 야생동물 및 위험사항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가진 대화형 지도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곳은 그저 관광지로 유명한 산도 아닌 서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산일 뿐이었음에도 외국어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저는 이러한 언덕 같은 뒷산 따위에 무슨 정보가 필요하냐는 메이슨의 툴툴거림을 뒤로 한 채 이 키오스크를 통해 개인화된 경로 추천을 받을 수 있었고, 경로 및 예상 시간, 그리고 등산 포인트까지 적혀있는 지도를 스마트폰으로 옮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부대원들 또한 미국 최고의 특수부대인 파라레스큐 대원이 뭐가 그리 두려워서 그런 철저한 준비를 하냐며 야유를 보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이러한 평범한 산에 마저 등산을 도와주는 정보형 키오스크를 설치해둘 수가 있는지 한국의 인프라 수준과 기술력에 엄청난 감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바로 한국인 중장년층의 등산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나이가 무색하게도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이들은 별도의 스마트워치까지 착용하며 심박수 및 남은 거리, 그리고 등산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최신 기술에도 겁먹지 않고 기꺼이 배우는 한국인들의 도전적인 마음가짐에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노인들은 최신 기술이 두려운지 새로운 기술에 통 적응을 하려 하지 않고 이러한 스마트워치는커녕 키오스크 다루는 법조차 몰라서 헤매곤 하거든요. 오죽했으면 미국에는 키오스크를 대신 조작해주는 별도의 직원까지 존재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직원들은 키오스크를 다루는 법을 모르는 노인들에게 팁까지 강제로 받아내고 있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 만든 키오스크인데 오히려 이런 키오스크 조작을 도와주기 위한 노동력이 소모되다니 이건 경제적으로도 몹시 손해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겁내지 않고 기꺼이 배우려는 의지를 보여줬고, 이러한 한국인들이라면 미국처럼 노동력이나 재화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일 리도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이 이렇게나 빠른 속도로 경제대국이 된 이유도 한국인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생각으로 기꺼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인 것 같았죠. 그야말로 한국에서는 아저씨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젊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점은 한국의 중장년 세대들은 이렇듯 내적으로도 젊었지만 외적으로도 매우 젊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분명 산전수전을 겪은 미국 특수부대 소속이었음에도 한국의 노인들의 등산 속도조차 못 따라가서 헉헉대기만 했거든요. 메이스는 저희 바로 앞에서 등산을 시작한 고가의 등산 전문 브랜드 옷을 입은 백발의 노인을 보고 저렇게 장비에만 신경 쓸 시간에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서 체력이나 기르는 편이 낫다며 무시했지만 그러한 노인과 저희의 간격은 점점 더 벌어지기만 하더군요. 이건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노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기에 아직까지도 체력과 근력이 넘쳐난다는 말인가요? 메이스는 죽기 살기로 할아버지의 페이스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봤지만 결국 한국 노인의 속도에 맞춰 따라가다간
자신은 정상에 오르기도 전에 퍼져버릴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조용히 속도를 늦추더라고요. 하지만 메이슨에겐 엄청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는 한국의 산을 물러보고 생수 하나 챙기지 않았다는 거였는데요. 물론 다른 동료들에게는 여분의 생수가 있었지만 자존심 하나에 죽고 사는 메이슨이 저희가 건네는 생수를 마실 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생수도 하나 없이 한국의 산을 오르기엔 한국의 산은 너무나도 높고 험준했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산을 하는 한국인 아주머니 무리가 땀이 범벅이 된 채 마치 5분간 전력 질주를 한 강아지처럼 헉헉대고 있는 메이슨을 딱하다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초콜릿과 생수 등을 건네주며 파이팅을 외치고는 가버렸기 때문인데요. 메이슨은 아주머니들의 파이팅을 외치는 소리에 싸우자는 줄 알고 반사적으로 가드를 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내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한 탈수 직전의 방랑자처럼 생수를 허겁지겁 가더니 그대로 한 입에 생수를 털어 넣어 버리더라고요. 한국인들은 정말로 친절한 사람들인지 하산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희 보고 곧 정상인이 힘을 내라며 여러 간식들과 물을 챙겨주곤 했고 저희는 너무나도 힘든 와중에도 한국인들의 격려를 받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미국 최고의 특수부대원들답지 않게 한국의 노인들에게 마저 전부 추월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지만 이러한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은 한국의 산을 우습게 본 대가였어요. 저희는 한국인들의 저력과 체력을 완전히 인정하면서도 제발 완주만 하자는 생각으로 저희의 페이스대로 처절한 등산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계가 찾아올 무렵 저는 등산로 중턱에 마련되어 있는 별도의 공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즐비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황당한 점은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이러한 험준한 산을 올랐음에도 아직도 체력이 남아도는지 능숙하게 운동기구를 사용하며 자신의 체력을 소모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강철 체력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쩌다 이런 괴물이 되었을까 싶어 두려움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 공포에 질린 눈을 본 데클런을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이들이 꺼질 줄 모르는 강력한 체력을 가지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주한미군으로 복무하고 있는 내 친구의 말을 빌려보자면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징병제 국가인 한국에서 의무적으로 2년 이상의 지옥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며 주말도 반납하고 일에만 몰두함으로써 한국을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킨 한국의 산업 여군이자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 그야말로 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고 이러한 불꽃은 아직도 타오르며 한국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지. 데클런의 말을 들은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울컥하는 느낌에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하는 한국의 중장년층 사람들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미국을 위해 노력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들에게 인간적인 존경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메이슨이 갑자기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나 무뚝뚝하던 그가 왜 이런 계집아이 같은 비명소리를 지르는 것인가? 저는 재빨리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의문의 안경을 쓴 채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있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바보 같은 표정을 짓는 메이슨에게 알 수 없는 한심한 감정을 느꼈고 그렇게 그의 안경을 가로채서 직접 써봤습니다. 그런데 이 AR 안경은 이곳 산에 보이는 식물군과 동물군 그리고 이 산의 지질학적 특징에 대한 정보들을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특정 식물이나 암석을 바라볼 때면 안경은 이러한 종에 대한 정보 및 생태계에서의 역할, 그리고 역사적 데이터를 알려주었고 저는 평범한 동네산에서 마저 이러한 놀라운 교육 인프라를 갖춘 한국의 모습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속임수와 가짜뿐인 중국의 산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한국의 최첨단 인프라였거든요. 중국의 산에는 관광객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환상을 높이기 위해 가짜 동물들을 산 곳곳에 배치했지만 그러한 가짜 동물들은 너무나도 허접하게 만들어졌기에 멀리서 봐도 가짜인 것이 티가 났거든요.
예를 들면 사슴이나 곰과 같은 실물 크기의 동물 조각상들은 값싼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일단 매우 어색하게 배치되어 있기도 했고 그냥 딱 봐도 가짜처럼 보였죠. 더욱 황당한 점은 중국은 이러한 가짜 곰이 울부짖는 소리까지 녹음을 해둔 모양이었는데 그러한 녹음은 오작동을 일으켜서 곰이 새소리를 내는 터무니없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인프라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의 산에서는 다양한 최첨단 인프라를 통해 등산객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었다면 중국의 산에는 저품질 콘크리트, 플라스틱 암석, 합성 식물과 같은 저질 재료를 사용하여 산을 망쳐놓은 상태였거든요. 진짜 나무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는 가짜 식물과 나무들은 기괴함마저 자아내고 있었고 이러한 중국의 가짜 산은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그러나 한국에 사는 살아있는 생태공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놀라운 모습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등산객들이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길래 뭐하나 싶었더니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등산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등산로를 보수하고 있었고 심지어 산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자발적으로 주우며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이 미래 세대까지 전해지도록 아름답게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한국의 산에서 그 무엇보다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산에서 나오는 물을 그대로 마신다는 거였죠. 사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물이 오염되어서 미생물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웬 미친 사람이 물에 독을 풀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그러한 공용의 물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마신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제가 기겁을 하며 한국인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자 웬 한국인 아저씨 한 명이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의 산에는 곳곳에 약수터라는 지하수가 흐르는 곳이 있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물은 석회 성분도 없고 상수도 시스템도 무척이나 우수하게 되어 있어서 이러한 약수터 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산의 약수터 물은 국가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기도 하니 의심하지 않고 마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약수터 물에는 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처럼 보이는 표가 붙어 있었고 이러한 표에는 정기적으로 날인까지 되어 있는 걸로 보아 이 약수터 물은 정말로 철저한 검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저는 이러한 험준한 산마저 완벽하게 관리하는 한국의 체계적인 모습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깨끗한 공짜물을 원없이 들이켰죠. 물론 그렇게나 한국의 산 따위에서는 생수가 필요 없다며 허세를 부리던 메이슨 또한 아까 전에 한국인 아주머니께 받은 생수병에 약수터 물을 가득 담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저는 그의 말과 다른 행동에 약간의 한심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산중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정상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원에서 너무 많이 쉬었던 탓일까 저희는 곧 충격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나 한국의 산을 무시하던 메이슨이 페이스를 잃었는지 발을 헛디뎌서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는 발목을 심하게 접질렸는지 고통의 신음을 내며 그 자리에서 대굴대굴 굴렀는데요. 이건 꽤나 심각한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산 중턱에서 구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리는 절대로 없었고 저희는 치료를 위한 응급키트조차 전혀 가져오지 않은 상태였기에 다친 메이슨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죠. 이러한 발목 부상의 경우 오히려 잘못 건들면 상태가 더욱 악화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이슨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그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리던 찰나 웬 드론 한 대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드론은 내장된 마이크를 통해 영어를 구사하며 메이슨의 상태와 산악 구조대가 파견 갈 정도의 부상이냐고 물어오는 놀라운 긴급조치 능력을 보여주더군요. 저는 이러한 산 중턱에서도 긴급 드론을 운영하며 심지어 외국어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중국 산에서는 드론은커녕 산악 구조대 자체가 없고 영어는 외국인 센터에서마저 구사하지 못하던데 한국은 수준 자체가 다른 국가였거든요. 알고 보니 이러한 드론은 등산을 하던 한국인 아저씨가
근처의 긴급 전화시설을 통해 신고해 주었기에 파견되었던 거였고, 저는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친절에 큰 감동을 받았지만, 이 정도 부상으로는 특수부대원인 저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동료를 구하는 부대가 오히려 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메이슨이 다쳤더라도 저희는 그를 업고서라도 함께 할 것이고, 다행히도 메이슨은 약간의 휴식을 취하니 괜찮아진 듯 보였습니다. 그의 상태를 보니 제가 봤을 때 발목 부상은 핑계고, 메이슨은 그냥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었던 모양이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계속된 비행으로 피곤한 상태라지만 부상을 빙자하면서까지 휴식을 취하는 메이슨의 형편없는 정신력에 학을 떼버렸습니다. 그의 한국인들은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어울린다는 발언처럼 메이슨은 저희 중에 제일 허세를 부렸지만 가장 형편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한국 산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힘들게 올라온 만큼 정상의 풍경은 정말 장관이더군요. 산과 고층 빌딩들이 조화된 한국의 정상 풍경은 단언컨대 저희가 올라왔던 수많은 산들 중에서도 가장 멋졌습니다. 메이슨도 힘들게 올라온 만큼 정상에서 많은 감정을 느꼈는지 눈시울을 붉히며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내 증조할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한국만 보면 이유 없이 싫어지곤 했어. 인정할게. 나는 한국에 대한 억지를 부리며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는 걸 말이야. 그런데 이렇듯 한국의 멋진 풍경과 한국인들이 열심히 살아나가며 선진적인 인프라들을 구축하며 나라를 발전시킨 모습을 보니 이들에게 존경심이 들면서 증조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기쁘네. 내가 그동안 한국을 무시하고 싫어했던 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큰 과오와도 같아. 그렇게 잠시 내분이 있었던 저희 부대원들은 한국 산의 정상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고, 모두가 한국의 저력과 아름다움을 감탄하며 한국에서의 휴가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니 훈련에 더욱 집중해서 내년에는 한국에서도 가장 험준한 산에 도전해보자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